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한 여인은 장독대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옹기 뒤에 웅크린 건 비에 흠뻑 젖은 채 파들파들 떨고 있는 꼬마 아이였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그 작은 입술이 내뱉은 한마디가 그녀의 고요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저 아이에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어느 작은 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산자락에 강서희의 집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장독대 집이라 불렀습니다. 100개가 넘는 장독대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크고 작은 옹기들이 줄지어 선 모습은 마치 말없는 군대 같기도 했죠. 서희가 이 마을에 들어온 건 10년 전이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낡은 트럭 한 대에 짐을 싣고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녀는 웃기만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외진 곳에 자리를 잡았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처음엔 수군거림도 많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서희는 그저 옹기를 굽고 장을 담그는 장독대 집 노처녀로 불리게 됐을 뿐이었어요. 37, 혼자 사는 여자. 마을 안악들이 선을 봐주겠다고 해도 고개를 저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세상과 담을 쌓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희에게 장독대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건 일종의 은신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100개의 파수꾼 같은 것이었죠. 그날 밤도 서희는 여느 때처럼 장독대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장마철이라 습기가 걱정이었거든요. 뚜껑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서둘러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어요. 빗줄기가 어찌나 거센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스르륵. 장독대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에 무쳐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어요. 고양이인가? 손전등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100개의 장독대 사이로 빛을 비추는데 서희의 발이 멈췄어요. 옹기 뒤에 웅크린 건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사람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파들파들 떨고 있는 꼬마 아이였죠. 서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 외진 곳에, 이 폭우 속에 웬 아이가 있는 거죠? 손전등 빛에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창백한 얼굴에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희가 한 발짝 다가가자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눈빛에 서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포, 순수한 공포가 아이의 눈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얘야, 괜찮아. 서희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야. 무섭지 않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희가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의 떨림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빗소리에 묻힐 뻔했습니다. 서희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숨겨달라고? 누구한테서? 아이의 눈에 다시 공포가 스쳤습니다. 작은 손이 서희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요. 저를 쫓아와요. 제발 제발 숨겨주세요.
서희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폭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 수상한 기척은 없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서희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처마 밑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희는 알았어요. 이 아이를 들이는 순간 자신이 10년간 지켜온 고요한 은둔의 삶은 끝난다는 것을. 젖은 아이를 수건으로 닦이고 마른 옷을 입히고 따뜻한 방에 눕혔어요. 아이는 여전히 서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요. 이름이 뭐니? 준우요. 준우? 좋은 이름이네. 준우야, 배고프지 않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따뜻한 걸 먹여야 해. 냉장고를 열었지만 변변한 재료가 없었어요. 하지만 서희에겐 장독대가 있었죠. 비를 맞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100개의 장독대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옹기 뚜껑을 열었어요. 10년 묵은 시간장. 서희가 이 마을에 와서 가장 처음 담근 장이었습니다. 한 국자 떠서 냄새를 맡았어요. 깊고 그윽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부엌으로 돌아온 서희의 손놀림은 빨랐어요. 남은 밥에 물을 붓고 시간장을 넣고 뒷산에서 캐둔 약초 몇 뿌리를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밥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죠. 서희는 간을 보지 않았어요. 냄새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자, 먹어봐. 서희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니. 국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준우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췄어요. 무언가 생각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맛. 응? 우리 아빠가 찾던 맛이랑 똑같아요. 서희의 손이 굳었습니다. 아빠가 찾던 맛? 네. 아빠가 맨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먹었던 국밥 맛을 다시 찾고 싶다고. 따뜻하고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라고.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이모 국밥 먹으니까 아빠 생각이 나요. 아빠가 말하던 그런 느낌이에요. 서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이 아이가. 준우야, 아빠 이름이 뭐니? 한도윤이요. 성진그룹 회장이에요. 순간 서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성진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배신, 누명,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빗소리 너머로 희미하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이 폭우 속을, 이 외진 곳까지. 빗소리 사이로 무전기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짧은 잡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그리고 산길 너머로 헤드라이트 두 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희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손님이 아니라 자신이 10년간 피해온 과거 그 자체라는 걸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희는 재빨리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서희의 목을 꽉 껴안았어요. 준우야, 이모 말 잘 들어.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서희는 부엌 한쪽에 있는 낡은 찬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독대용 옹기들이 빼곡했지만 그 뒤로 사람 하나 숨을 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서희가 이 집에 들어온 뒤 직접 만들어둔 비밀 공간이었죠.
여기 들어가 있어.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준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장 속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서희가 찬장 문을 닫는 순간 마당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거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서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문 열어. 서희는 일부러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처마 밑에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 3명이 서 있었어요. 폭우에 흠뻑 젖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이 밤중에 서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내들 중 가장 덩치가 큰 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마에 흉터가 있는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이 하나 못 봤소? 7살짜리 사내에. 아이요? 이 동네에 아이가 어디 있다고. 서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흉터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 근처에서 목격됐어. 목격이요? 누가요? 이 폭우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보네. 서희의 태연한 태도에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중 한 명이 서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희가 팔을 뻗어 막아섰어요. 하지만 체격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내가 서희를 거칠게 밀어붙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수색해. 흉터 사내의 명령에 나머지 둘이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장롱을 열어젖혔어요. 서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찬장. 제발 찬장은 보지 마. 한 사내가 부엌으로 들어섰어요. 서희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찬장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서희가 소리쳤어요. 거기 장독대 건드리지 마세요. 10년 묵은 장이에요.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장독대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긴 제 전 재산이라고요. 함부로 손 떼면 경찰 부를 겁니다. 흉터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서희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경찰? 이 산골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소?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서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찾는 애는 그냥 애가 아니야. 알아들어? 그 순간 서희는 깨달았어요. 이 사내들은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었죠. 모르는 일이에요. 난 그냥 혼자 사는 여자라고요. 흉터 사내가 서희의 턱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사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철수해. 여긴 아닌 것 같다. 서희는 안도의 한숨을 삼켰어요. 사내들이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흉터 사내가 돌아섰습니다. 근데 아까 좀 이상하더라고. 네. 흉터 사내가 현관 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아까 내가 들어올 때 당신 발이 뭔가를 밀어내는 것 같던데. 서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신발. 진흙 묻은 준우의 작은 운동화를 발로 슬쩍 신발장 밑으로 밀어 넣었던 거예요. 설마 그걸 봤단 말이야? 뭘 숨긴 거요? 사내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서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긴 거 없어요. 제 실내화가 굴러다녀서 밀어 넣은 것 뿐이에요. 실내화? 네. 확인해 보시든가요. 서희가 담담하게 받아쳤어요.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신발장 밑을 확인하려면 몸을 숙여야 했고 이 폭우에 젖은 바닥에 무릎 꿇기는 싫었던 거죠. 됐소.
사내의 눈이 서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다시 올 거요. 그때까지 기억나는 거 있으면 연락하시오. 사내가 명함 한 장을 서희의 손에 쥐어줬어요. 아무런 직함도 없이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떠나고 차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서희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찬장 문을 열자 준우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서희는 아이를 꺼내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준우야. 잘 참았어. 이모 무서웠어요. 알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서희는 알았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저들은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서희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70 넘은 노인이었지만 이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장님, 어젯밤에 검은 차 보셨어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제. 한밤중에 웬 차가 마을로 들어오더라. 혹시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이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희야, 네 그 사람들한테 뭔 일 있었나? 서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장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서희를 받아준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아이 하나를 숨겨줬어요. 이장의 눈이 커졌어요. 아이? 무슨 아이? 어젯밤에 장독대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대요. 이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희야, 네 그거 위험한 일 아이가. 알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이장이 서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아까 읍내 쪽으로 갔더라. 근데 분명히 또 올 기다. 서희야, 조심해라. 서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성진그룹. 그 이름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10년 전 서희는 성진그룹 산하 최고급 한식당의 수석 주방장이었습니다. 27의 나이에 그 자리에 오른 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누명, 배신, 그리고 영원히 요리를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협박. 서희는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그렇게 10년을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진그룹 회장의 아들이 자신의 장독대 밑에 숨어든 거예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주라고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자 준우가 창가에 서서 서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손을 흔드는 아이의 모습에 서희의 마음이 아렸습니다. 저 아이도 쫓기고 있어. 나처럼. 서희는 결심했어요. 일단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과거가 어떻든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겁에 질린 7살짜리 아이니까요. 하지만 서희는 몰랐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읍내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네,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름이 뭐지? 강서희라고 합니다. 장독대 집에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희? 그 서희가 거기 있었어? 흉터 사내의 눈이 번뜩였어요. 아십니까? 알고 말고. 10년 전에 우리가 쫓아낸 여자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 여자 절대 놓치지 마. 준우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전화가 끊겼어요. 흉터 사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10년 전에 쫓아낸 여자가 거기 숨어 있었어?
재밌게 됐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희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서희는 준우를 데리고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준우를 집 안에만 있게 하고 밤에만 잠깐씩 마당에 나와 바람을 쐬게 했어요. 아이는 불안해했지만 서희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마을 입구에 검은 승합차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3명이 아니었어요. 10명이 넘는 사내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흉터 사내가 선두에 서서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확성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뒤에 선 사내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7살 남자아이, 이름은 한준우. 사내가 준우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이 아이를 보신 분은 신고해 주십시오. 살해금으로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5천만 원. 이 작은 마을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거든요. 서희는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우는 서희의 뒤에 숨어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이모, 저 아저씨들이에요. 저를 쫓던. 쉿, 조용히 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흉터 사내가 이장을 찾아갔어요. 서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장님은 비밀을 지켜주실까? 한참을 대화하던 이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하 한 명에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잠시 후 그 부하가 서류 뭉치를 들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강서희라는 여자 알고 계시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독대 집 노처녀. 다들 아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이 여자는 10년 전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손님 음식에 정체불명의 성분을 넣은 혐의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순간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고 이 여자는 조사도 받지 않은 채 도주했습니다. 서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말을 10년 전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음식에 뭘 탔다고? 아이고 마, 그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요 처바퀴가 숨어 살았구마이. 서희는 창문에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골로 장을 사가던 아주머니가 서희의 집 앞을 지나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인사를 건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번 달 된장 가져가실. 됐다마. 인자 안 살기다. 차갑게 내뱉은 말에 서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녁 무렵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서희는 문을 열며 한 줄기 희망을 품었어요. 이장님만은 자신을 믿어주실 거라고. 하지만 이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희야. 이장님, 그 사람들 말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알아. 네가 그럴 사람 아닌 거 나는 안다.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서희야,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난리다. 네. 저 사람들이 오늘 낮에 김신의 논둑을 밟아 뿌렸어. 일부러. 그라고 말했대. 아이 못 찾으면 마을 전체가 피해볼 기라고.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니를 인자 고만 내보내자 하네.
이장님, 나는 반대했어. 근데 다수결이라 서희야, 미안하다. 이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서희야, 네 하나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진 기는 사실이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왔어요.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누구와도 엮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왔는데, 단 하루 만에 전부 무너졌어요. 이모, 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희의 눈물을 보고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모, 울어요? 저 때문에요? 아니야, 준우야. 내 잘못 아니야.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내 잘못 아니야. 그날 밤 서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안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어요. 성진그룹 산하 한식당, 식중독 사고 발생, 수석 주방장 강서희, 정체불명 성분 고의 혼입 의혹, 피해자 중태, 주방장 행방 묘연.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주방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을 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가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진그룹 회장의 동생. 한재혁? 지금 준우를 쫓고 있는 사람들의 배후. 그리고 10년 전 서희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 서희는 신문 스크랩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성진그룹 창립 기념 만찬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서희가 요리사 복장을 하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가 있었죠. 한도윤, 준우의 아빠, 그리고 서희가 사랑했던 사람. 도윤 씨. 서희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는 서희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재혁의 계략에 밀려 결국 서희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이 서희의 품에 있어요. 그리고 도윤은 행방불명이 됐다고 했죠. 설마 재혁이 형까지 손을 댄 건가? 서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 10년 동안 묻어뒀던 분노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내 주방을 망치더니, 내 인생을 망치더니, 이제는 아이까지 건드리는 거야? 서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맞서 싸우겠다고,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희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서희는 10년간 숨어 살았는데 폭우 속에서 만난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믿었던 마을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과거의 누명까지 다시 떠올랐죠. 과연 서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우의 아빠 한도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다음 날 새벽, 서희는 준우를 깨웠어요. 준우야, 일어나. 우리 잠깐 나가야 해.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서희는 미리 싸둔 짐을 들고 뒷문으로 나섰어요. 이장의 말대로라면 오늘 중으로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 나가면 검은 양복들의 눈에 띌 게 분명했어요. 서희는 뒷산 새길을 통해 읍내로 나갈 생각이었죠. 새벽 안개가 자욱했어요. 서희는 준우의 손을 꼭 잡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모, 어디 가요? 조용히.
아저씨들 피해서 가는 거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어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모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산길을 1시간쯤 걸었을까? 읍내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보였어요. 서희는 잠시 숨을 돌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기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흉터 사내가 서 있었어요. 양옆에는 부하 2명이 길을 막고 있었죠. 새벽부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오, 서희 씨? 서희는 준우를 등 뒤로 숨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비켜요. 우리는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흉터 사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냥? 뒤에 숨긴 꼬마는 뭐요? 사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서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뒤에도 사내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위당한 거예요. 순순히 넘기시오. 그러면 당신은 건드리지 않겠소. 이 아이는 못 줘요. 왜?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냥 며칠 전에 주운 애잔소. 서희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상관없는 아이를 이렇게까지 쫓아다니는 건 당신들이잖아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흉터 사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알 필요 없소. 알 필요 없다고요? 이 아이 부모님은요? 한도윤 회장은 지금 어디 있어요? 사내의 눈이 번뜩였어요. 한 회장을 알아? 서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수였어요. 도윤의 이름을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아이한테 들었어요. 거짓말. 사내가 서희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당신 한 회장하고 무슨 사이요? 나요. 서희가 뿌리치려 했지만 체격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내의 손아귀 힘이 너무 셌어요. 이모. 준우가 울먹이며 사내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이모 놔줘요. 나쁜 아저씨. 사내가 귀찮다는 듯 준우를 밀쳐냈습니다. 아이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준우야. 서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내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흑. 사내가 손을 놓는 순간 서희는 준우를 안아 올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도망쳐야 했습니다. 잡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숲길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우가 서희의 목을 꽉 껴안고 있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발밑이 사라졌어요. 흙, 절벽이었습니다. 서희는 간신히 몸을 틀어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이모. 준우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희는 한 손으로 나무 뿌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풀려가고 있었어요. 거기 있군. 위에서 흉터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가 절벽 끝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꽤 끈질기시네, 서희 씨. 서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피가 흘렀어요. 나무 뿌리에 손바닥이 찢어진 거였죠. 아이만 넘기면 당신은 살려주겠소. 싫어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오? 손 놓으면 둘 다 죽어.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준우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기 뭐 하는 거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흉터 사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산 아래쪽에서 트럭 한 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건 농부 차림의 중년 남자였어요.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요? 흉터 사내가 인상을 썼어요. 목격자가 생긴 거였죠. 상관 마시오. 우리 일이니까. 상관 말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 밭이요. 남자가 거침없이 다가왔어요. 손에는 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흉터 사내가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부하들이 남자를 가로막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부를까? 응.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흉터 사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수해. 사내가 낮게 명령했어요.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가 시끄러. 일단 철수라니까. 사내들이 사라지고 남자가 절벽 끝으로 달려왔어요. 괜찮소? 손 잡아요. 서인은 남자의 손을 잡고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준우를 안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오? 손에서 피가 나네. 남자가 수건을 꺼내 서희의 손을 감싸주었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오? 서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트럭에 서희와 준우를 태웠습니다. 일단 내 집으로 갑시다. 거기서 쉬고 생각해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우는 서희의 품에 안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포와 피로에 지친 거였죠. 트럭이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고 적들에게 쫓기고 이제는 낯선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바닥이구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구나. 트럭이 작은 농가 앞에 멈췄어요. 남자가 서희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요. 밥 차려줄게. 남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서희는 방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펼쳐진 페이지에 큼지막한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전통 장류 경연대회, 올해도 성황리 개최 예정. 서희의 눈이 커졌어요. 우승자에게는 그룹 경영 참여권 및 상금 5억 원 수여.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날짜를 확인했어요. 며칠 전 신문이었습니다. 서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성진그룹 경연대회. 우승하면 경영 참여권. 그 말은 곧 제역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서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피가 묻은 손. 하지만 이 손은 10년 전에 천재라 불렸던 요리사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준우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보고 싶어. 서희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준우의 아빠를 찾아야 해. 그리고 이 아이의 자리를 되찾아줘야 해. 그러려면 도망치면 안 돼. 서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싸울 때가 온 거예요. 서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요리사의 미소였습니다. 농부의 이름은 박종구였어요. 울산 토박이로 평생 이 산골에서 농사만 지은 사람이었죠. 서희는 종구 아저씨 집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아저씨는 이것저것 묻지 않았어요. 그저 밥을 차려주고 준우와 놀아주고 서희가 쉴 수 있게 해줬죠.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긴 뭘 갚노. 사람 하나 살린 기 가지고. 종구 아저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며칠 동안 생각을 정리했어요. 성진그룹 전통 장류 경연대회. 우승하면 그룹 경영에 참여할 권한이 생긴다고 했죠. 그건 곧 제역과 맞설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도윤의 행방을 알아낼 수도 있고
준우의 자리를 되찾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장독대가 없어. 서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장독대? 종구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장독대 찾는다며? 우리 동네 어르신 중에 장 담그시는 분 있는데. 서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요? 응. 김말순 할매라고 80 넘었는데 아직도 장 담그신다. 근데 요새 몸이 안 좋아갖고 장사는 못 하신다 카더라. 서희는 바로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김말순 할머니의 집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서희의 심장이 뛰었어요. 100개가 넘는 장독대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누구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강서희라고 해요. 장독대 때문에 찾아왔어요. 장독대?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젊은 기가 장독대는 와찬노? 서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요리사였다는 것,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것, 장이 필요하다는 것. 할머니는 말없이 서희를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 내봐라. 서희가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서희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요리하는 사람 손이네. 네. 칼 잡은 흔적, 불 앞에 선 흔적 다 남아있어. 근데 오래 안 잡았구나, 요리.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는 한 번 보고 다 알아버린 거였죠. 10년이요. 10년 동안 안 잡았어요. 10년? 왜? 사정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라와라. 서희가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가 장독대 뚜껑을 하나 열었습니다. 맡아봐라. 서희가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았어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20년은 됐어요. 근데 서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숙성이 깊어서 향은 훌륭한데 염도가 너무 높아요. 이대로 쓰면 요리가 짜질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걸 냄새만 맡고 알아? 네. 25년쯤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원석이면 제대로 다듬으면 보석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원석이라 그래. 네 말이 맞다. 25년 묵은 간장이야. 근데 어쩔 거고? 이 짠장을 네가 어떻게 살릴 건데? 서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마을을 떠날 때 품속에 넣어온 것. 할머니, 저한테 10년 묵은 시간장이 있어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뭐? 할머니 장은 깊이가 있고 제 장은 부드러움이 있어요. 둘을 섞으면 서희의 눈이 빛났어요. 할머니의 세월에 제 10년을 보태서 다시 숨쉬는 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한참 동안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봐라. 네 실력 한번 보자. 그날부터 서희는 할머니 집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잡는 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틀, 사흘 지나면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서희는 틈틈이 장 블렌딩에도 매달렸습니다. 할머니의 25년 간장과 자신의 10년 시간장.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수십 번을 섞고 또 섞었어요. 산자락에서 직접 캔 약초를 우린 물도 더했습니다. 짠맛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깊이는 살리는 비법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희는 완성된 장을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맛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어 한 방울 맛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내 장이 맞나? 할머니 장이 원석이었어요.
저는 그 원석을 깎아서 보석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50년을 장을 담갔는데 이 맛은 처음이다. 할머니가 서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 장은 이제 내 거다. 내가 이 장의 맛을 완성했으니까.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장을 빌려준 게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요리사의 혼을 다시 깨워준 스승이었습니다. 준우는 서희 옆에 앉아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모, 요리 진짜 잘해요. 그래, 고마워, 준우야. 아빠도 이모 요리 먹으면 좋아할 거예요. 서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칼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한테도 꼭 먹여주자. 대회 예선까지 2주가 남았어요. 서희는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켜보다가 가끔 한마디씩 던졌어요. 간이 약하다. 불 조절이 늦다. 정신이 흐트러졌네. 짧지만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서희는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예선 전날 할머니가 서희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전수 확인서다. 대회 규정에 장 이력 내락하더라. 이거 내면 된다. 서희가 서류를 펼쳐보았어요. 김말순 장인이 강서희에게 전통장 제조 비법을 전수하였음을 확인함. 할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서 이겨라. 니는 이제 내 제자다. 서희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예선 당일, 서희는 부산에서 열리는 예선장에 도착했어요. 참가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요리사들이 모인 거였죠. 접수대에서 서희는 장 이력서와 전수 확인서를 제출했어요. 대회 규정상 사용하는 장의 성분과 발효 연도를 밝혀야 했거든요. 서희는 긴장을 삼키며 조리대 앞에 섰어요. 준우가 객석에서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종구 아저씨도 와 있었어요. 시작. 심사위원의 외침과 함께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서희는 직접 완성한 장을 꺼냈어요. 할머니의 25년 간장과 자신의 10년 시간장. 울 죽은 약초 물로 빚어낸 서희만의 장이었죠. 손이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실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 사람 손놀림이 보통이 아닌데? 장다루는 솜씨 좀 봐.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서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리에만 집중했어요. 1시간 후 서희는 접시를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숟갈씩 맛보았어요.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깊이는 뭐지? 장맛이 예사롭지 않아. 수석 심사위원이 서희가 제출한 장 이력서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25년 간장과 10년 간장의 블렌딩이라 이건 단순히 좋은 장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세대의 시간을 하나로 빚어낸 거예요. 그것도 이 귀한 장들을 망치지 않고 완벽하게 요리에 녹여냈어요. 요리사는 장을 빚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장을 깨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참가자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결과 발표. 서희는 예선 1위로 통과했습니다. 됐다. 준우가 뛰어와 서희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잘했다. 내 장을 네가 살렸네.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가 함께 만든 장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결승 대진표가 발표됐을 때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승 상대 이름 오정환. 10년 전 서희에게 누명을 씌우고 주방장 자리를 빼앗은 바로 그 남자였어요. 서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잊지 않았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다고. 결승전은 일주일 뒤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관객과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희는 조리대 앞에 섰어요. 맞은편에는 오정환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살이 찌고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어요. 하지만 그 교활한 눈빛은 여전했죠. 어머, 이게 누구야? 서희 씨 아니야? 오정환이 비웃듯 말했어요. 10년 만이네. 그때 도망친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무시? 좋아요. 대신 또 지면 이번엔 어디로 도망칠 건지 궁금하네. 오정환이 코웃음을 쳤어요. 시작. 심사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오정환은 화려했어요. 불쇼를 하듯 펜을 휘두르고 현란한 칼질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죠. 반면 서희는 조용했습니다. 묵묵히 담담히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갔어요. 준우가 객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종구 아저씨도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서희는 마지막 순간 장독대에서 가져온 간장을 국물에 넣었습니다. 25년 묵은 간장. 그리고 포구 치던 밤 준우에게 끓여줬던 그 국밥의 기억. 완성. 서희가 접시를 들어 올렸어요. 이름은 생명력의 국. 심사위원들이 먼저 오정환의 요리를 맛봤습니다. 화려하네요.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맛도 훌륭해요. 오정환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그 다음 서희의 요리 차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심사위원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시간의 맛. 어떻게 이런 깊이가. 심사위원 한가운데 성진그룹 창업주 한만식 명예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도윤과 재혁의 아버지였죠. 한만식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이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50년 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야.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한만식이 서희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강서희요? 네, 명예회장님. 10년 전에 사라진 그 천재 주방장?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만식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사라졌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서희는 오정환을 바라보았어요. 오정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건 서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대강당 문이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오는 그의 얼굴. 서희의 숨이 멎었어요. 한재혁? 성진그룹 부회장.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직접 나타난 거였습니다. 재혁이 차가운 눈으로 서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래간만이네요, 강서희 씨. 아니,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대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재혁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명예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모르셨죠. 형이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집안에 처음으로 맞섰다는 거. 서희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서희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도윤 회장과 교제하던 사이였어요. 10년 전에요. 대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명예회장이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담당하던 VIP 만찬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 제 음식에 뭔가를 넣었어요. 서희가 오정환을 바라보았어요. 오정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자리를 노리고 있던 사람이었죠. 거짓말이야. 오정환이 소리쳤어요. 증거 있어? 증거. 그때 서희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어요. 휠체어를 탄 남자가 대강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 한도윤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휠체어에 앉은 몸. 하지만 분명히 도윤이었어요. 아빠. 준우가 객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도윤의 품으로 달려가 와락 안겼어요. 아빠. 준우야, 미안해. 아빠가 늦었지? 도윤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 씨, 정말 오래 기다리게 했네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윤이 품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먼저 이걸 보시죠. 직원이 USB를 받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은 재혁이 안심하고 있던 내부 서버 백업에서 빼냈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보다 틈을 노렸죠. 10년 전에 CCTV 영상이었습니다. 주방 뒤편에서 누군가가 서희의 음식에 뭔가를 넣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대강당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오정환이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오정환이 발버둥 쳤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 재혁과 오정환이 만나 돈다발을 주고받는 장면이었어요. 형수가 될 여자를 없애. 그러면 주방장 자리는 내 거다. 재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혁? 명예회장이 벌떡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나는 내가 매달 가져오는 도윤이의 해외 생활 보고서를 철석같이 믿었거늘. 도윤이 차갑게 재혁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풀어 저를 찾으셨지만 그 조사 인력마저 재혁이가 매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혁이는 제가 외국에서 방탕하게 살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는 가짜 보고서와 조작된 사진들을 만들어 아버지를 속여온 겁니다. 명예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을 쳤습니다. 이놈이 내 눈과 귀를 다 막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나는 내가 정말로 나를 버리고 떠난 줄로만 알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았는데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전 그룹을 지킨 겁니다. 형은 약했어요. 닥쳐. 도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3년 전 해외지사로 떠난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내가 꾸민 사고로 내 아내는 죽었어.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10년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난 요양원에 감금당했고 준우는 내가 나중에 협박 카드로 쓰려고 한국 어딘가에 숨겨뒀지. 그 아이가 이동 중에 탈출한 거야. 서희의 머릿속에서 포구 치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장독대 사이에서 떨고 있던 준우. 그 아이가 도망쳐 나온 거였구나.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울고 있었는지, 왜 그 작은 몸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재혁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강당 입구에는 이미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상 확보되는 순간 경찰에 제출했고 오늘 체포 협조를 받아뒀어. 한재혁 씨 감금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혁이 끌려가는 모습을 오정환이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경찰이 다가오는 걸 보았죠.
오정환 씨도 함께 가시죠. 오정환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명예회장이 서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희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오, 서희 씨. 이 늙은이가 몰랐어. 아닙니다, 명예회장님. 도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한 발짝 한 발짝. 서희 씨, 무리하시면 안 돼요.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도윤이 서희의 손을 잡았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서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준우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아빠, 이모가 저 지켜줬어요. 밥도 해주고 숨겨주고. 알아. 아빠가 다 들었어. 도윤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우가 잠시 서희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8개월 후 서희는 성진그룹의 복직 제안을 거절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자리 대신 그녀가 선택한 건 다른 곳이었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작은 마을, 장독대가 있는 그 집이었어요. 명예회장은 그 집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매달 같은 주소로 장독에 쓸 콩을 보내줬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주말마다 준우가 찾아왔습니다. 도윤도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어서 와, 준우야. 손 씻고 와. 밥 다 됐어. 서희가 국밥 냄새 가득한 부엌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준우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장독대 사이를 누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희의 곁으로 도윤이 다가왔어요. 서희야, 여기가 좋아? 응, 여기가 좋아. 서희가 장독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장독대들이 날 지켜줬거든. 10년 동안. 도윤이 서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서희가 도윤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마당에서 준우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녁 노을이 장독대 위로 내려앉았어요. 100개가 넘는 옹기들이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문득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장독대 사이에서 떨고 있던 작은 아이.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죠. 비는 그치고 장독대 위로 따뜻한 봄볕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인생에도 봄이 왔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폭우 속 장독대에 숨어든 아이 하나가 서희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한 아이의 인생까지 구해냈죠. 마을에서 쫓겨나고 절벽 끝에 매달리고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서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칼을 잡고 10년 묵은 누명을 벗고 잃어버린 사랑까지 되찾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가 그치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